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나무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예로부터 소나무를 그릴 때 꼭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옹이와 또 뭐죠? 그렇죠, 비틀림이에요. 그러면서 꼭 옛날 분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나무를 보면서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용트림하는 비틀림은 용이 승천하듯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고한 선비가 뭐 있는 처럼, 예, 고고한 선비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있는 것처럼 그리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선비들의 사랑의 조건에 이게 참 잘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소나무가. 그죠?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자, 이렇게 옹이를 좀 한번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이게 옹입니다. 그리고 옹이 주변을 이렇게 용림 또는 어린 또는 이렇게 해서 기법으로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위로 향할 때는 또 이렇게 비틀리듯 올라가는 형세를 취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소나무는 이렇게 비틀리면서 큰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단원에 소나무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소나무를 그릴 땐 꼭 이렇게 용이나 뭐가 비틀리듯이 그린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비틀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또 꽈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꽈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떨어지는 솔 껍질 있죠, 소나무 껍질.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왜 이 친구들은 그런 게 또 매력이거든요. 이 고고한 선비가 있는 것처럼 그리되,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비꼬는 또는 비비 꼬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 용의 흐름처럼 그리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응?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소나무, 뭐가 떨어져요?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죠. 응? 이렇게 소나무가 가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 놓고 떨어진 가지 쪽으로 가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해서 서로 겹치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음, 이렇게 겹치게. 가장 중요한 건 소나무의 이런 잔 가지들 속에 법칙이 있죠. 그건 뭐냐면, 마치 우산을 씌워주듯 서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 가지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벌써 우측 좌측에 감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죽어간 것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소나무는 그 겨울을 나면서 눈에서 죽은 것들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성향이 있죠. 이렇게 해주면 아주 뭐
소나무에 여러분이 보는 소나무 그릴 때 주의해야 됐던 용이 있듯, 또 비틀림이 있듯, 그리고 또 고고한 선비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시면 그야말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릴 때 소나무는 더 여러분에게 문인정신으로 좀 더 다가가겠죠. 어떤가요? 이렇게 둥치만 잡았을 뿐인데도 느낌이 딱 나오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솔잎을 그려줍니다. 때로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꺾여서 이렇게 죽은 것도 이런데 이렇게 똑 부러진 것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런 가지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허구한 날 있으니까 이런 데서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죽어 있는 가지들이 한두 개씩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상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때 멋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솔잎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솔잎은 실제 솔잎처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파필송처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파필송,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었던 파필송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파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붓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쪼개는 것을 이걸 파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붓을 여러 번 배웠어요. 중봉, 그죠? 측봉, 산봉이라고 했을 때 이 흩어질 산, 쪼갤 산이 이게 산봉이죠. 이렇게 쪼개진 붓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솔잎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도 중요하죠. 단 이럴 때 주의할 점, 너무 수세미나 아니면 큰 넓적붓으로 쭉쭉 하듯 하면 안 되고 나란한 데 나란하지 않게 깨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응? 마치 탁 이렇게 하면 아주 파필송이 참 여러분에게 잘 다가가죠. 이렇게 윗부분도 너무 이렇게 탁 이 파필송 이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산수에서도 나오지만 문인화에서 허구한 날 이렇게 딱 그리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놓고 좌우의 흙 속에서 뭐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과감하게 여기에 또 이렇게 색깔 조금만 달게 해주면 그죠? 그리고 이쪽처럼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잘 어울리는 파필송이 되겠죠. 좌우의 관계 중에서 양쪽이 이렇게 층차를 이뤘으면 그 사이에 오는 솔잎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이건 뭐 소나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솔잎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충분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좌우 간격을 이렇게 하면 좌우의 느낌이 잘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 나온 이 친구도 여기에 한두 개만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 파필송이 더 어려워요. 이유는 감각으로 하잖아요. 지금 어떤 그 솔잎의 형태도 그렇고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게 돼 있죠.
그러면 좌우의 흐름이 명료하게 딱 돼 있죠.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명암을 조금씩 이렇게 주면, 이제 그 사이에 명암을 살짝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소나무의 느낌이 더, 이렇게 살죠? 야, 이것이 이제 파필송 그리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가 그린 이 파필송을 좀 여러분 스스로도 좀 연구를 더 하시고 또 충분히 이렇게 배워 보신다면 좋은 작품 하시는데 거리낌이 없는 하나의 형체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나무도 이쪽에서 어느 쪽에서 출발했더라도 살짝 비틀려서 딴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들 알게 되고 좌우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명암을 조금씩만 살짝씩 준다는 거, 이 파필송은 문인적으로 그리기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자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파필송을 이용한 한 비틀린, 소위 말하면 하늘을 올려다볼 것 같고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용의 형상을 한 좀 마른 선비 하나, 그런 느낌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는 거죠. 저는 소나무 하면서 이런 글이 아직도 떠오르고 이 글을 전해준 사람이 저는 참 인문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나무는 눈이 덮여도 푸르고 학은 바람을 이렇게 맞아도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감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그리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에게 문인정신이 뛰어나게 나오겠죠. 여기 학이 있다든가 달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멋스러움인 소나무의 운치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